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 소버린 AI에 대해 깊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이 AI가 이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요. 세계 각국이 AI 기술 주권을 잡으려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이 소버린 AI가 도대체 뭔지, 또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버레인 AI, 우리말로 하면 AI 주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한 나라가 어떤 외부 간섭 없이요. 자체적인 인프라나 데이터, 또 인력, 기술 이런 걸로 독립적으로 AI를 만들고 또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말합니다. 단순히 기술 자립한다 이걸 넘어서서요. AI 기술 스택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통제권을 갖겠다. 이게 목표인 거죠. 이게 21세기 지정학에서는 정말 중요한 의제가 됐습니다. AI 주권이라 말씀 듣고 보니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근데 왜 갑자기 전 세계가 이 sovereign AI 확보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걸까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그 배경을 좀 보면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동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정학적인 요인이 크죠. 지정학적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요즘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보면 아시겠지만 기술 공급망 자체가 하나의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 공격 같은 거 대비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커졌고요. 아, 기술이 이제 안보 문제랑 직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AI가 이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니까요. 외국 거대 기술 기업들, 빅테크라고 하죠. 여기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다. 우리 산업을 키워야겠다. 이런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로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졌고요. 하긴 우리 기술로 우리 산업을 키우는 게 중요하니까요.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문화적 또 윤리적인 측면도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AI 모델들이 주로 서구 중심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좀 편향성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국의 언어나 문화 또 가치관을 반영한 AI를 만들어서 우리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를 넘어서 문화적인 주권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단순한 기술 정책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21세기형 국가 안보 독트린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영토 주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디지털 영토의 주권을 확보하는 게 국가 생존의 필수적인 과제가 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쓰는 AI 인프라가 외국 통제하에 있다면 그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디지털 영토, 주권이라니 표현이 막 와닿습니다. 그럼 이 경쟁에서 주요 국가들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나요? 미국이나 중국, EU 같은 주요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네, 그 전략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크게 보면 세 축인데요. 먼저 미국은 아시다시피 시장주도 혁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같은 핵심 하드웨어 패권을 강화하려고 하죠. 그 유명한 칩스 액트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네, 반도체 공급망 강화하려는 거요? 그렇죠. 반면에 중국은 좀 다릅니다. 국가가 강력하게 주도하는 하향식 모델이에요. AI 기술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데이터 통제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시 국가 통제력이 강하군요. 그럼 이유는 어떤가요? 이유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규제를 기반으로 한 인간 중심 AI를 강조해요. 최근에 통과된 EU AI Act 보셨죠? 거기서 보듯이 AI의 윤리나 안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 법안 내용이 상당히 엄격하던데요. 들어보니까 이게 미국식 혁신 속도, 중국식 통제력, 그리고 EU식 윤리안전, 이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다 잡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뭔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놓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AI 거버넌스 트릴레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혁신 속도, 통제력, 윤리 안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극대화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이 중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할지 또 어떤 전략들을 조합해서 우리만의 길을 찾을지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한국의 계획은 뭔가요? 정부가 AI G3로 도약하겠다면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이런 걸 발표했었잖아요. 차세대 AI 개발하고 전력 덜 먹는 AI 반도체, 그 PIM이나 MPU 같은 거 만들고
또 K-클라우드 구축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목표 자체는 굉장히 원대합니다. AI G3면 세계 3대 AI 강국이 되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목표와 실제 실행 사이의 격차가 좀 크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투자 계획, 최근에 100조 투자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게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이라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비전에 가깝다는 시각도 있고요. 실제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 규모만 보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습니다. 아, 그럼 그 격차는 어떻게 메우려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약간 촉매제 역할에 머무르고 실제적인 개발이나 투자는 삼성이나 SK, 네이버, KT 같은 민간 기업들의 역량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업들이 어떤 국가적인 큰 목표 아래서 하나로 뭉쳐서 움직이기보다는 각자 자기 회사의 생존 논리에 따라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중국 모델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기업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국내 대표 기업들의 접근 방식도 상당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뭐 네이버, KT, SK텔레콤 이런 회사들 말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각자 내세우는 소브레인 AI의 정의나 전략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술 순혈주의라고 할까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 LLM이죠. 그 하이퍼 클로바 X하고 자체 클라우드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완전한 기술 자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 자체 기술로 다 하겠다. 그렇죠. 반면에 KT는 좀 더 실용적인 접근을 합니다. 기술의 국적보다는 데이터 주권이나 AI 거버넌스가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하고도 손을 잡고 기술을 도입하는데 좀 더 열려 있습니다. 실용적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이버랑은 완전 다른 방향이네요. 그럼 SK텔레콤은요? SK텔레콤은 또 다릅니다. 이쪽은 AI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 구축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어요. 인프라 제왕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AWS, 아마존 웹서비스죠. 여기랑 협력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등 인프라 경쟁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제각각이네요. 근데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기업들이 말하는 소브레인 AI라는 게 결국 자기들 사업 모델하고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한 학술적인 논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 간의 대리전 성격이 아주 짙어요.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기술과 플랫폼을 팔아야 하고 KT는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델이고 SKT는 결국 AI 시대에도 강력한 인프라 제공자가 되겠다는 거니까요. 각자 자기 회사 사업 모델이 유리하게 소버린 AI를 정의하고 주장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 구도가 결국 한국의 소버린 AI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한국의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은 뭘까요? 일단 강점부터 보면요.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입니다. 특히 요즘 AI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떠오른 고대역폭 메모리, HBM 기술력은 정말 독보적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수한 ICT 인프라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고요. 네, 반도체와 ICT 인프라는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그럼 약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약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투자 규모의 한계가 있고요. 또 핵심 AI 인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도 계속 지적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규제나 사회적 합의 같은 어려움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기업들 경쟁 이야기 했지만 이게 통일된 국가 전략 없이 너무 과열되면 오히려 영향을 분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강점도 뚜렷하지만 약점도 만만치 않네요. 그럼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어떤 전략적 위치를 잡아야 할까요? 미국이나 중국처럼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나 중국과 모든 영역에서 정면으로 경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비대칭 전략, 즉 AI 틈새 초강대국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AI 틈새 초강대국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즉 독보적인 반도체 기술력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원래 강점을 가진 다른 산업들, 예를 들면 제조업이나 바이오 의료 같은 분야와 결합해서 아주 특화된 AI 솔루션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세계에서 가장 큰 AI 두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전문화된 AI 두뇌를 만들자는 전략입니다. 아,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 집중해서 세계 최고가 되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상당히 현실적인 전략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파고드는 거죠. 자, 오늘 서버린 AI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서버린 AI라는 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 됐다는 거고요. 한국은 반도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투자 규모라든지 또 국가적인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아직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강점을 잘 살리고 또 기업 간의 경쟁을 파교적인 방향이 아니라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슬기롭게 조율하면서 우리만의 길을 찾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권만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자칫 글로벌 혁신 생태계에서 우리 스스로 고립되는 이른바 주권의 덫에 빠질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정말 핵심적인 분야에서는 자립 노력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AI 혁신의 가장 앞선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필수적인 글로벌 협력도 계속해야 하거든요. 이 자립과 협력 사이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균형점을 찾아 나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 우리 팀 코리아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립과 협력의 균형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